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72세 박영희 할머니에게는 상상이 아닌 바로 오늘 밤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3시 27분, 영희는 거친 두드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똑,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거실로 나온 영희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급히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문 열지 마세요. 저예요. 이도현이요. 도현? 3개월 전 아래층에 이사 온 28살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무거운 짐도 척척 들어주던 그 청년.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도연이가 이 시간에 그것도 저렇게 다급하게 뛰어온 걸까요?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뒷문으로요. 빨리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문 바로 너머에 누군가 숨죽이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영희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아래층에서 뒷계단으로 올라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빨리요 할머니. 도연이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집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더 빨리요. 도연이 영희를 거의 없다시피 하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의 차가 길가에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고 도연은 영희를 태우자마자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한 명의 인형이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송다영이었습니다. 도연 총각 저게 우리 며느리 집 맞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다 알아요.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제 사무실로 갈게요. 거기서 다 설명드릴게요. 영희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 안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로부터.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한적한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민석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영희를 부축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형 모시고 왔어요. 수고했어. 도연아. 할머니 앉으세요. 놀라셨죠? 민석이라고 불린 남자는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우리 며느리가? 민석이 의자를 당겨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제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할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 송다영. 그 여자는 보험 사기꾼이자 연쇄살인범입니다.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할머니가 그녀의 다음 타깃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돌려 영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신문 기사와 사망 진단서 사본들이 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전남 순천 송다영의 첫 번째 남편 김재호 씨 48세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장마비 사망 6개월 전 1억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 민석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2017년 3월 같은 지역 김재호 씨의 어머니 당시 70세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출혈로 사망 3개월 전 며느리인 송다영이 수익자로 지정된 상해보험 가입 영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19년 8월 송다영은 할머니의 아들 박준호 씨와 재혼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준호 씨의 고모 박순자 씨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분이었죠. 유산은 조카인 준호 씨가 그러니까 결국 송다영이 관리하게 됩니다. 영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2022년 5월 준호 씨의 육촌 형 박철수 씨 등산 중 실족사 사망 한 달 전 송다영과 박준호 부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던 분입니다. 빚은 사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됐죠. 그만해요. 영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3건 가입됐습니다. 총 보험금 2억 5천만 원. 계약자는 모두 아들 박준호, 수익자는 송다영. 할머니, 서명하신 기억 있으세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도연이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보험 계약서에 있는 서명, 할머니 필체가 아니죠? 위조된 겁니다. 저희가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송다영의 필체와 95% 일치합니다. 영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확실히 그녀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각지고 더 날카로운 글씨체.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왔습니다. 민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박철수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저희를 찾아왔죠. 조사 과정에서 송다영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타깃이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영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다영이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그 여자.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영희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오던 그 며느리가 연쇄살인범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왜 경찰은 모르는 거죠? 왜 잡히지 않은 거예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부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각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송다영은 매우 똑똑한 여자예요. 범행 간격도 충분히 두고 방법도 매번 달리했죠. 민석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남편은 독극물로 추정됩니다. 심장마비로 위장하기 쉬운 약물이죠. 시어머니는 실제로 밀쳐서 계단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모님은 가스밸브 조작, 육촌 형부는 등산로에서 밀어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겁니다.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민석과 도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다영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주사기, 정체불명의 약물, 그리고 밧줄. 저희 추측으로는 약물로 할머니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다음 목을 매어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고요? 네.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은 의외로 정밀한 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영희는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도연이 오늘 밤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살로 위장되어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우리 아들 준호는 알고 있나요? 자기 아내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이 질문에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우리 아들도 공범이라는 거죠? 최소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인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이 온 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 적극적으로 협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잡아야 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민석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영희는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다영을 만났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지 1년 만에 준호가 새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송다영, 당시 36살이었던 그녀는 단아하고 우아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영희는 그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다영은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호감을 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영희의 집에 찾아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됐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다영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낸 건 명절 때였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다영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는 게 어때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큰 상을 차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안의 전통이었는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왔단다. 원래요? 어머님, 지금이 몇 년대인데요? 준호 오빠도 이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때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다영이 말이 맞아요.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영희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의 편을 든다는 것. 하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돈 문제였습니다. 결혼 1년 차 다영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영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꼭 성공해서 이자 붙여서 드릴게요. 영희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영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요. 사업이 확장되려면 초기 투자가 더 필요해요. 영희가 망설이자 다영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돈이 아까우세요? 우리 준호가 어머님 아들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다 준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희가 아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라며 무시했습니다. 영희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요즘 누가 애를 낳아요?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라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영이 준호와 함께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이제 70이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제공되고 간호사들도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다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다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저희 생활이 있어요. 매번 어머님 챙기는 게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 집 팔면 꽤 될 텐데 어머님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이 집을 팔라고? 요양원 비용도 내야 하고 저희도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에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공간, 그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까? 안 돼. 이 집은 못 판다. 어머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요양원 가시면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날 둘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오던 아들이 석 달, 반년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밤 영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아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엄마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요양원 거는 아직 유효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손에 물 한 번 안 마르게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3개월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준호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우리도 지쳤어요. 엄마가 우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영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할머니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겁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민석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라고요? 영희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네, 송다영을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과거 범행들도 이미 사고사로 처리되어 재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도연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머니를 해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 순간의 증거가 있어야 과거 사건들도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다영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우시죠? 민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요.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그 여자가 죽인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또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요. 민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이 화이트보드를 끌어당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집으로요?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송다영은 지금쯤 할머니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도연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송다영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할머니가 왜 도망갔을까? 뭘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새벽에 놀라서 나갔다 돌아온 걸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거예요. 민석이 계속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서 잠시 밖에 나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럼 송다영은 안심할 겁니다. 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럼 다시 기회를 노리면 되겠네 하고요. 영희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준호 씨에게 전화하세요. 요양원 가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는데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집도 팔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 자존심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송다영은 할머니가 완전히 방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겁니다. 민석이 화이트보드에 X 표시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거실, 침실, 주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할머니가 착용할 수 있는 녹음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4시간 대기하면서 모니터링합니다. 송다영이 움직이는 순간 저희도 움직입니다.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걸 가지고 계세요. 도연이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처럼 생긴 작은 장치였습니다. 이건 비상 호출 장치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희에게 즉시 신호가 갑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누르세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이것이 자신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경찰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민철 형사입니다. 강 형사였습니다. 민석이 소개했습니다. 강 형사님은 저희와 오래 협력해온 분입니다. 이번 작전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강 형사가 영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반드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송다영, 그 여자는 제가 10년 전부터 추적하던 용의자였습니다. 10년 전부터요? 네. 당시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 저는 그때 순천서에 근무했었습니다. 송다영의 첫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추적했지만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작전 중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송다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경찰까지 함께한다니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입니다. 할머니, 오늘 낮에는 여기서 쉬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전에 저희가 모든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리허설도 할 겁니다. 리허설이요? 네. 송다영과 대화하는 방법, 행동 요령, 위급 상황에서 대처법 등을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처럼 해봐야 당황하지 않으시거든요. 도연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소파에서 좀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영희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컸고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민석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강한 분이십니다. 72년을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이번에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영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밤.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영희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그들이 날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박영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루는 영희에게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송다영을 잡을 수 있겠군. 10년을 기다렸어. 민석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겁니다. 도연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사무실에는 결의에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영희는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민석과 도연이 집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속, 시계 안, 액자 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장치들이었습니다. 목에는 도연이 준 비상 호출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이겠죠. 준호야,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무슨 생각을요? 요양원 말이야. 그리고 집 파는 것도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너희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그래, 진심이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요즘 자꾸 외롭고 무섭고 그래.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혼자 떨었어. 어젯밤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 나이 들면 이상한 것도 자주 들린다더니 엄마도 그런가 봐. 다시 침묵. 영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랑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요양원도 구경 가보고 집 파는 것도 의논하고. 아, 네. 그럼 내일. 내일은 너무 늦어.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저녁 준비해 놓을게. 우리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오늘이요? 갑자기요? 빨리 결정하고 싶어. 엄마 마음이 또 바뀔지 모르잖아. 다영이도 같이 와. 며느리랑도 얘기 좀 하고 싶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8시쯤 갈게요. 전화를 끄는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올 것입니다.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다영이 서 있었습니다. 다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처럼. 그래, 들어와라.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바꾸셨다니 다행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봐. 다영이 와인병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 잔 하셔야죠.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라왔어요. 붉은 액체가 잔에 따라졌습니다. 다영은 영희의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건배할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영희는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영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아, 엄마 혈압약 먹어서 술은 좀 괜찮아요. 조금만요. 오늘 같은 날은요. 다영이 재촉했습니다. 영희는 잔을 들었지만 실수한 척 흘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손이 떨려서. 다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비된 신호, 강형사와 탐정들이 들어올 타이밍.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연기 그만하시죠. 뭐라고? 탐정 형제들 찾으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좀 바쁘답니다. 다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묶여있는 도연과 민석이 있었습니다. 저 멍청한 탐정들, 제가 눈치 못 챌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설치하는 걸 다 봤답니다. CCTV라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강형사님? 그분도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거든요. 지금쯤 다른 급한 사건 현장에 출동하셨을 거예요. 다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허술한 함정에 걸릴 것 같아요? 실망이에요. 준호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 도망간 순간부터 알았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였답니다. 탐정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그들을 미행해서 사무실 위치도 알아냈죠. 새벽에 습격했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영희의 손이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비상 호출 장치. 하지만 다영이 더 빨랐습니다. 그거 찾으세요? 이거요? 다영이 똑같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어머님께 준 거죠? 제가 이미 바꿔치기 했답니다. 방금 어머님이 차고 계신 건 그냥 장식품이에요.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영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죠. 어머님, 잠깐만 아플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게 편해지실 거예요. 영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준호야, 나는 내 엄마야.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고통 없이. 다영이 다가왔습니다. 주사기 끝에서 약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72년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 것. 호신용 스프레이와 녹음기. 장치들이 고장났어도 이건 남아 있었습니다. 다영아. 영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 다영이 비웃었습니다. 만만하게 본다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안 보이세요? 어머님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까? 영희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내
다영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악! 다영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습니다.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였습니다. 준호도 놀라 영희를 놓쳤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할멈이, 다영이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져 비틀거렸습니다. 영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잡아. 준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 영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내 엄마를 죽일 거니? 널 낳아서 키운 엄마를. 엄마, 나는. 닥쳐. 준호, 빨리.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영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녹음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송다영, 영희의 목소리가 크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말해봐. 김재호를 어떻게 죽였어? 시어머니는, 고모는, 육촌은. 다영이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녹음기라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어머님은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 그럼 말해봐. 어차피 나는 죽을 거라며? 그럼 마지막으로 진실이나 듣고 죽게 해줘. 다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상한 흥분이 그녀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제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래, 말해봐. 김재호, 그 멍청한 남자. 매일 밤 소주나 처먹던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 안 좋다고 약 먹고 있었죠. 저는 그 약에 다른 약을 섞었어요. 디지탈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성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키죠. 6개월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부검도 안 했어요. 워낙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영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다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할멈은 더 쉬웠어요. 술 취한 척하고 계단 꼭대기에서 살짝만 밀었죠.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날도 혼자 소주 마시고 있었거든요. 실족사, 완벽했죠. 다영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고모라고 하죠? 그 여자는 가스 누출로 갔어요. 겨울이었거든요. 난방 튼 채로 자고 있었죠. 저는 몰래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살짝 열었어요. 창문은 다 닫혀 있었고 아침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단독주택의 비극이에요. 그만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박철수, 등산 좋아하던 사람. 저희 부부랑 같이 등산 갔죠. 외진 곳이었어요. 준호가 미리 가서 밧줄을 느슨하게 해놨어요. 절벽 구간에서 그 밧줄을 잡았죠. 휙 떨어지더라고요. 실족사, 등산 사고 흔하잖아요.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도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마지막이에요. 가장 큰 보험금, 2억 5천.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님 집도 팔면 5억은 될 거고 완벽한 마무리죠. 너는 악마야. 악마요? 아니에요. 저는 생존자예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에요. 약한 자들은 발표도 싸고요. 다영이 다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자극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그만 수다 떨고 끝내죠. 준호, 어머님 붙잡아. 준호가 망설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희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늦었어요. 엄마 나는 이미 살인에 가담했다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멈추면 달라질 수 있어. 다영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다영이 주사기를 들고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온몸이 떨렸지만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 다 녹음됐어. 내가 한 짓 다 녹음됐다고. 그래서요? 그 녹음기도 어차피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강 형사가 권총을 든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다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사기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강 형사가 다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송다영,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 탐정들을 잡아놨는데. 탐정들? 이도현, 이민석 씨 말하는 거요? 그들은 무사해요. 당신이 잡아놓은 건 우리가 준비한 미끼였어요. 다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녹음기를 강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김재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강 형사가 녹음기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 순간 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뛰어들어와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 씨, 당신들 무사하다며. 네, 저희는 처음부터 송다영이 역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가짜 미끼를 준비했죠. 할머니만 진짜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민석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완벽하셨어요. 자백을 다 받아냈잖아요. 경찰들이 다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녹음기에 다 있어요. 당신 목소리로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게. 준호는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습니다. 박준호 씨도 체포합니다. 공범 혐의.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마 며느리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증인석 옆 특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많은 조사와 진술을 거쳤습니다. 그녀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과거 사건들이 모두 재수사되었습니다. 김재호의 시신이 부검됐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에서 디지털리스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시어머니 사건 현장도 재조사됐습니다. 계단 난간에서 다영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박순자의 집에서는 가스밸브의 인위적 조작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등산 사고 현장의 밧줄도 다시 분석한 결과 고의로 손상된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송다영,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임복을 입은 다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재호 살인, 김재호 모친 살인, 박순자 살인, 박철수 살인, 그리고 박영애 살인 미수. 재판부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송다영에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피고인 박준호, 일어서십시오.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차마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박철수 살인 방조 및 박영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쾅쾅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방 영희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택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잡아주었던 그 아이, 대학 입학할 때 같이 울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할머니, 강 형사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한 건가요, 형사님? 제가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게 옳은 일인가요?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10년 전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김재호 씨가 사망했을 때였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어요. 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몰랐죠. 사고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도 없었을 겁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법정에 오셨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저를 보시며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할머니는 영웅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민석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처음 할머니를 구했을 때 할머니가 무너지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싸우셨죠. 그리고 이기셨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5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됐고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김재호 씨, 어머님, 순자 언니, 철수,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의 사무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 민석, 도현, 그리고 영희. 넷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글쎄, 다시 평범하게 살아야지. 평범하게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미 평범하지 않으세요. 연쇄살인범을 잡은 할머니잖아요. 강 형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론에서도 탐정 할머니라고 부르던데요. 탐정 할머니라니. 웃음네. 하지만 영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요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할머니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무슨? 노인분들 관련 사건이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요양원에서 학대당하신 분, 자식들한테 재산 갈취당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보다 할머니 같은 분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의뢰인들이 많아요. 자기 얘기를 더 잘 들어줄 것 같다고.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젊은 탐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지 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잃을 것도 없는 몸이고 72년 살면서 겪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경험들을 좀 써먹어야지.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은 무슨, 일주일에 2~3번만 나올게. 나도 나이가 있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강 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영희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네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 살았던 72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야. 그게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 의뢰인 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영희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 탐정사무소의 한쪽 책상은 이제 영희의 자리였습니다. 박영의 시니어 상담역이라는 명패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할머니님 맞으시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희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87세이신데요.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멍자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양원 측에서는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그렇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요양원인가요? 성심요양원이요. 민석이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의뢰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학대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간 후 영희는 민석과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거 직접 가봐야겠어. 할머니가 직접요? 그래. 나를 그 요양원에 입소시켜. 며칠만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 이제 프로 탐정이야. 영희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사흘 후 영희는 성심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혼자 지내기 힘들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영희는 복도를 조용히 걸어 다녔습니다. 새벽 2시 간호조무사 한 명이 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그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를 거칠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왜 이래? 조용히 못해? 아파요. 아파. 이 할망구야 조용히 해. 밤마다 깨워서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영희는 요양원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부당한 약물 투여, 폭언, 폭행, 방치,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영희는 원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보험 사기, 횡령, 각종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1층이었기에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경비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이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연의 차가 그녀를 태웠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물론이지. 증거 다 있어. 영희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심요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은 구속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르신들은 안전한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이 영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엄마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도 사건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서 경찰에 넘긴 일, 실종된 치매 할머니를 찾아낸 일,
사기 결혼으로 재산을 노린 젊은 남자를 잡아낸 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재산 분쟁을 해결한 일, 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6개월 동안 20건의 사건을 해결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래, 벌써 20건이나 됐어? 도연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세요. 탐정 할머니 검색하면 기사가 수십 개 나와요. 책 출판 제의도 들어왔고 TV 프로그램 출연 요청도 있어요. 에이, 그런 건 사양이야. 나는 그냥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영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 너도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 내가 나오면 엄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 거야. 영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 일정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삶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누가 알았겠어? 이 나이에 탐정이 될 줄.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동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사건이래요. 실종된 할아버지 찾는 건데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대요. 영희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일 7시에 사무실에서 보자. 준비하고 갈게. 메시지를 보낸 후 영희는 옷장을 열어 편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내일 많이 걸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20대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아직 할 일이 많아. 힘내자.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편한 신발, 가방에는 수첩과 펜, 그리고 도연이 준 각종 탐정 도구들. 현관문을 나서며 영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어.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2세 탐정 할머니 박영희.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려는 참이야.